줄기세포 권위자로 알려졌던 황우석 박사의 국내 복귀가 임박했다는 서울경제TV의 단독 보도에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마치 비서처럼 나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주는 핀테크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개를 공개했습니다. 송파 헬류시티 입주가 오늘 마감됐지만 잔금 미납 가구가 1,100가구에 달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줄기세포 권위자로 알려진 황우석 박사의 국내 복귀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최근 여의도 모처에서 특정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귀 여부가 관심을 모은 겁니다. 황우석 박사의 복귀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여의도 모처에서 황우석 박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황 박사와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양성우 한류 AI센터 대표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한류타임즈 고문 등입니다. 이들의 만남 소식이 전해지자 황우석 박사가 국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양성우 한류 AI센터 대표 측은 황우석 박사와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만큼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황우석 박사의 국내 복귀는 상당 부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류 AI센터가 최근 바이오 부문 자회사인 온코팹을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복귀 움직임입니다. 유일한 바이오 부문 자회사 온코팹을 매각하던 당시 양성우 대표는 바이오 부문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온코팹의 매각이 국내에 복귀한 황 박사의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줄기세포 분야 권위자인 황우석 박사가 복귀할 경우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한류 AI센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이 은행 저 은행 이용하다 보면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대출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요. 심지어 진작 갚을 수 있었던 소액 대출을 깜빡 잊고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안의 금융 서비스를 표방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불편함과 피해가 줄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분석해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에 활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보의 주인인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의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보유 중인 계좌를 잊어 본인의 자산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토스에 가입한 뒤 전 은행 계좌 조회 서비스를 통해 15년 전 받은 300만 원 담보대출을 발견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앱만 사용하다 보니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살았던 겁니다. 특히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주택청약통장에서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A씨는 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동안 이자를 300만 원 지불했다며 그나마 토스가 아니었으면 계속 이자를 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토스와 함께 대표적으로 뱅크샐러드가 이 같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핀테크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재무 상태를 진단해주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 상품이나 소비 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시기입니다.
기존 금융사들도 자체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거나 핀테크 업체와 연합해 정보 제공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SK텔레콤과 합작해 머니트레이너를 표방한 핀크를 설립했고 우리은행은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뱅크샐러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면 대출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금융사들은 대출이나 카드 이용 내역 등 기존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신용을 평가합니다.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경우 제대로 된 신용평가도 불가능했던 겁니다. 앞으로 신용평가 때 비금융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 공공요금납부 정보나 SNS 평판 등으로 신용 모델을 만들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나 학생도 적정한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담보에 의존한 개인사업자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영업자 전용 신평사도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매출 내역 등 가맹점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업 겸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현금을 잡고 환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금융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복잡한 규제를 받고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실행을 하기까지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규제의 벽을 깨고자 혁신금융의 실험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금융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선도할 19개의 핀테크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사전 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해보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유니콘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금융혁신의 장이 될 수 있겠다 했던. 신청 내용은 대출, 보험, 은행, 데이터, P2P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과 타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P2P 경우도 상당히 좀 재밌는 모델인데요.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 조화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또는 소비자들이 각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보고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여신 전문 금융업법과 보험업법상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조금 송금 서비스, 그리고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만 간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 방식의 보험 가입, 해지 서비스도 시장 테스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까지 풀어주고 혁신 서비스를 운영해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오늘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4일까지 신청을 받고 혁신심사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86건은 올해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 신청은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 안에 접수하고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오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입주가 마감됐습니다. 이날 은행이 문 닫는 시간인 오후 4시까지 집주인들은 잔금을 내야 했는데요. 결국 1,100가구가량이 잔금을 못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7%가량의 연체이자를 물면서 잔금 마련을 위해 싼 전세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총 9,510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오늘 이 단지 입주 지정일이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3,000채가량의 전세 매물이 쏟아져 이 지역 전세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정작 집주인들은 잔금을 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단지 재건축조합에 확인해보니 임대아파트를 뺀 8,100가구 중 7,000가구가 잔금 납부를 마쳤습니다. 7,000세대가 이제 잔금 완료를 했고 85% 정도 됩니다. 잔금 완료가. 입주율은 한 70% 정도니까. 조합 말대로라면 1,100가구가 여전히 잔금을 못 낸 상황입니다.
또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은 2,430가구 가량입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마감일까지 잔금 미납률 30%가량이면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확인한 전세 매물은 얼마나 될까?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3,000채가량이 전세 매물로 쏟아져 나왔는데 현재 2,900채가량이 나와 있습니다. 중개업소 중복매물 등을 감안하면 재건축 조합의 조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잔금 마련을 못한 집주인들이 내일부터 7%가량의 연체이자를 물면서 싼 전세 매물을 쏟아낼 것이란 관측이 많은 가운데 일부에선 가격을 크게 낮춘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한 1,000세대 이상 지금 잔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좀 급하게 좀 처리를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4월 1일 마감일 전에 벌써 좀 처리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좀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외에도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는 입주 지정일 마감에도 잔금을 내지 못한 가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입주한 새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인데요. 대부분 1,000가구 미만 규모의 단지여서 잔금을 못 낸 집주인이 많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우선 이들 단지 둘러보고 온 부동산팀의 이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우선 이 송파 헬리오시티는 워낙 재건축 규모가 크기도 하고 관련 소식들 많이 들어왔는데 이 헬리오시티 외에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서 아직 잔금 마련을 못한 집주인들이 있는 그런 단지들도 있습니까? 네, 제가 서울의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한 아파트들을 좀 다녀봤고요. 그거에 대한 미납자들 현황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준비된 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원동 레미안 루체하임의 경우에는 850가구 중 8가구가,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는 906가구 중 6가구 등으로 1% 미만이 미납했습니다. 연희 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396가구 중 10가구로 2.5%가량이 잔금 납부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네.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잔금 마련을 못하게 되면 아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애가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금 마련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봤을 경우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 살던 집에 전세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 마련이 어려웠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작년 9.13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힘들어진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까지 이제 얼어붙다 보니까 전세마저 나가지 못해서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잔금 미납 현황표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그 잔금 납입 기간을 넘어섰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단지마다 상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잔금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바로 해지되지 않고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레미안 루체하임의 경우는 잔금 마감일이 1월 14일이었고요. 이후 3달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약 해지가 추진되기는 했으나 남은 8가구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완납을 약속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5일간의 유예 기간을 더 추가로 연장해 준 상황이었고요. 연희 파크 프루지의 경우도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난 2월 13일이 잔금 마감일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3개월의 연장 기간이 있었고요. 또 14일을 더해서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를 못한 10가구에 대해서 이달 중 납부 예정일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언제까지 내겠다라는 납입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직 잔금을 못 낸 입주인들은 싸게라도 전세를 내놓고 거기서 보증금을 받아서 그 잔금에 보태야 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우선 전세값이 떨어지면 또 힘들어질 거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전세값을 조금 알아보고 왔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연희 파크 프루지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전용 면적 84.43제곱미터 전세의 경우 작년 10월에 5억 원, 올해 1월에는 4억 2천만 원, 2월에는 4억 3,800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6천만 원가량 내려갔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들 전망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 전셋값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2, 3년 전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분양 본물이 이뤄졌고요. 이에 대한 이 아파트들이 입주를 이제 시작하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서울 지역에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재건축 아파트들, 재개발 아파트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좀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때문에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간 전셋값이 좀 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거시적으로 좀 길게 보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서울 새 아파트 단지들의 잔금 미납 현황에 대해서 이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의 유통과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명칭만 바뀐 것일 뿐 안전성과 효과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업계는 이번 일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사람의 연골세포와 세포 분할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주사로 투여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인보사. 해당 제품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당초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코오롱은 식약처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당초 허가받은 세포에는 연골 유래세포가 들어갔다고 했지만 신장 유래세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곧장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전 과정에서 같은 성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식약처 조사 후 판매가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입니다. 명칭만 바뀐 것이지 임상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세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상업 생산까지 하나의 일관된 세포로부터 생산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장대로 명칭만 달리했을 뿐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계는 이번 일이 바이오 산업의 악재가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일로 정부가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경우 바이오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케미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사후 관리라든가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화학의약품 기업하고 다르게 이거를 뭔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가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죠.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바이오 산업.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성장을 가로막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272억 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경영진과 그들로부터 회사를 지키고자 하는 현 경영진의 공방으로 몸살을 앓던 세화 IMC가 지난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 경영진이 임직원과 주주들의 도움으로 김종호 전 금호타이어 대표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김종호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회사의 정상화와 재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호, 김형우, 최승민, 박창한, 장재영, 정성화, 이창현 사회이사의 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과 출석 의혹 건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화 IMC가 주주총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를 지낸 김종호 씨를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화 IMC는 지난 2015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입니다. 1999년 설립된 세화 IMC는 연매출 2,500억 원의 세계 1위 타이어 금형업체로 성장했지만 전임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2018년에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 전 경영진이 회사 돈 272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횡령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로 회사에 1,500억 원 이상의 재무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전 경영진을 구속 기소한 후 유서구 전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5개 은행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율 하향 조정 등을 성사했고 품질과 납기율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 기존 해외 거래처의 이탈을 막을 수 있었고 임직원과 주주들의 신뢰를 얻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 경영진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세화IMC 측의 설명입니다. 세화IMC 관계자는 구 경영진의 음해 등으로 우려가 컸던 주총이지만 무사히 김종호 이사와 한국거래소에서 추천한 사회이사분들을 선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거래 재개와 회사의 위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불경기에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핵심 조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론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수장의 부재로 잡음을 겪었던 소진공을 이끌 새 수장이 취임되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리 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진공의 역할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봉환 이사장은 가장 먼저 전통시장을 챙기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제일 앞에 두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성장하고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 이사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배달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통시장과 자영업자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 이사장은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그곳에서 답을 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성과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복인사 등의 논란으로 전임 이사장의 해임 이후 4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조직 쇄신도 미루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다 투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단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소진공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기대되고 있어 소진공 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경제시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공기청정기와 건조기, 의류관리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가전업체들이 아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가전시장뿐만이 아니라 의류시장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세먼지 막는 옷을 놓고 의류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대세인 미세먼지 막는 옷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관계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먼지 막는 옷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아웃도어 업체들은 미세먼지로 새 시장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엘사는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더 스탑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는 봄을 맞아 정전기나 미세먼지 방지 효과가 있는 도전사 원단을 작용한 미세먼지 막아주는 옷을 출시를 했죠. 이 도전사 원단은 전기를 전달하는 특성 있는 탄소가 함유된 기능성 원단으로 먼지가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입고 다니는 평범한 옷에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외출을 하고 나서 그 옷을 털어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옷 조직 안에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아웃도어 업체 엔사는 프로텍션 재킷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대표 제품인 데이 컴팩트 쉴드 자켓은 특수 처리한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여러 층과 막으로 구성된 원단으로 미세먼지가 침투할 틈을 만들지 않아서 신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제품 역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해서 먼지가 최대한 붙지 않게 하는 도전사 원단을 제품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과 코를 충분히 덮는 하이넥 디자인, 줄로 조임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후드 등을 달아서 미세먼지로부터 신체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피부를 가려주는 거라고 하던데 이 회사 제품이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또 추가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는 노인과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 의류기업도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그런 옷을 출시했는데요. Z사죠. 정전기 방지 원단을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막는 한편 어린이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또 어린이 캐주얼 전문 회사인 A사는 방진 가공으로 만든 소재를 이용을 해서 안티 더스트 점퍼를 만들어서 미세먼지가 옷에 붙는 것을 막았고 또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서 꼭 맞도록 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제품 오염을 최대한 막았다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바꾼다란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미세먼지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 속에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식물원 카페도 인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식물들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식물원 카페가 생기면서 인기라고 하죠. 식물원 카페란 나무나 꽃 등 식물을 관람할 수 있던 종래의 식물원을 카페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투키나 아레카야자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기 정화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또 미관상으로도 아주 수려한 식물들 사이에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비식물원 베이커리 카페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카페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이 공기정화 식물로 추천한 스투키, 아레카야자, 테이블야자, 스파티필름, 벵갈고무 나무 등 6종 이상의 식물 약 250그루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식물도 구경하고 그런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미세먼지가 어떤 분야까지 영향을 줄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미세먼지가 의료시장과 외식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단기상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